신라 천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잉태한 서라본. 그러나 현대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만난 경주는 쓸쓸하고 한가진 지방의 소도시에 지나지 않았다. 경주에는 20세기 초부터 현해탄을 건너온 일본 학자들이 진주해 있었다. 그들은 학자라는 이름의 점령군이었다. 경주여, 경주여. 십자군사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마음은 지금의 내 마음과 다르지 않다. 나의 로마는 눈앞에 있다. 내 심장은 고동치기 시작한다. 라는 글들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교도에게 뺏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즉 고토를 회복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경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초창기에 이마니시류를 포함한 많은 일본인 연구자가 경주에 주목하고 석굴암이 발견된 뒤에 석굴암을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마음가짐이라 그럴까, 그런 배경이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주는 그들이 고대에 잃었던 고토라는 거죠. 그러니까. 韓国でも密かに国力の挽回を狙っていた銀殿下の父李太王に毒を盛るまでに至った。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10년 8월 22일 이 땅의 국권은 일제에게 강탈당했다. 이 땅의 사람과 역사, 문화, 예술, 산천초목까지 모두 그들의 소유가 되고 만다. 경주는 더욱 심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 병탄을 침략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옛 땅을 되찾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제는 자신들의 고대 역사책인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있는 한편의 허황된 신화를 갖고 조선 침략의 근거로 삼았다. 신공황후의 신라 정벌이 바로 그것이다. 신공황후가 군사를 가득 실은 함대를 이끌고 신라 정벌에 나섰는데 함선이 나타나자 신라왕은 싸울 생각도 못하고 항복했으며 고구려 백제 왕까지도 두려움에 스스로 달려와 신하되기를 맹세했다는 것이다. 고토 회복, 바로 이것이 일제의 논리였다. 조선 조정은 무기력했고 친일 귀족은 일신의 안락을 꿈꾸는 동안 일제는 경술국치 이전부터 조선 지배를 위한 대대적이고도 치밀한 학술 조사에 나선다.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는 그 대상국의 그 민족의 역사, 문화, 민속, 지리, 이 환경 모든 것을 조사하거든요. 식민 통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그 남의 나라, 이웃 나라에 대한 그 조사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다고 할까? 아주 밑바닥부터 샅샅이 붙어가는데 우리 문화유적도 마찬가지입니다. 1902년도에 동경제대 교수인 관야정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 번 더 건너와서 1902년도 63일 동안 그것이 수박 겉핥기라고 해도 전체적인 조사를 1단계 마무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의 학술 조사가 근영하는 목적은 식민 통치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있습니다. 조선의 고대 유적 조사 총책임자는 동경제국대 교수 세키노 다다시였다. 1902년 첫 경주 답사 때 폐허가 된 불국사를 보았지만 그때까지 일제는 석굴암의 존재만큼은 몰랐다. 일제가 석굴암의 존재를 소문으로 한 것은 1907, 8년쯤이다. 석실법당을 지켜주던 전실의 전각은 언제 무너졌는지 흔적조차 없었고 주실의 돔 지붕은 앞부분이 원시의 거대한 동굴처럼 뚫려 있었다. 팔부신중과 인왕상이 새겨진 전실의 판석들은 깨지고 뒤틀려서 그 틈새마다 잡초와 넝쿨이 무성했다. 부처님은 그 모든 아픔을 말없이 받아안고 있었다. 바닥에는 추락한 석재와 기와장들이 어지럽게 나뒹굴었고
지붕 위에서 쏟아진 흙과 잡석으로 쌓여 있었다. 10대 제자와 천신, 보살상은 흙먼지와 풀뿌리, 이끼에 뒤덮여 시커멓게 변했고 11면 관음보살도 자비를 잃고 흉측한 얼굴을 드러냈다. 주실 벽면 허리 부분의 감실들도 하나같이 부서지고 갈라져 성한 것이 드물었다. 무너져 푸른 하늘이 보이는 돔 지붕에 뚫린 구멍, 지붕 전체가 언제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그 당시 석굴암은 열강들의 각축전 속에 속절없이 침몰해가는 우리 민족의 불우한 초상이었다. 검은 제복의 무리가 석굴암에 들이닥쳐 본전불 무릎에 다리를 꼬고 앉아 촬영한 기념사진. 당시 조선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인 조선 통감부의 손해 아라스케 부통감 일행이었다. 경술국치 1년 전인 1909년 4월 봄이었다. 손해의 방문, 바로 그날로 석굴암은 일제의 소유물이 되고 말았다. 안개구름이 산허리를 휘감으면서 봉우리를 넘어오고 철따라 꽃보라에 뒤덮이는 토함산. 동네 사람들은 너른 산자락에 안겨 살면서 이따금 험준한 산길에 흩어진 꽃잎을 밟으며 석굴암 부처님을 찾아 몸과 마음을 낮췄다. 손해 부통감의 방문은 토함산의 그 오랜 평화를 깨뜨렸다. 그들은 그 석굴암을 발견하자마자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거의 본능적으로 직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그 당시 대륙, 중국과 인도, 중앙아시아의 거의 모든 불적들을 관한 조사를 했고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계보가 닿지 않는 전혀 새로운 구조와 양식의 석굴 사원이라는 사실, 그것도 인공으로 수백 개의 부재를 쌓아 올려서 만든 그 점에서 너무 독창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 그들은 경탄과 함께 경악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곧 그들이 이 조선 병탄에 있어서 최고의 전리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석굴암은 곧바로 약탈의 대상이 됐다. 일제는 일찌감치 청일전쟁 전선에 나선 병사들에게 법령으로 일본 문화의 근저는 중국과 조선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본의 고유 성질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면서 이웃나라의 역사유산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라고 공개적으로 독려했으니 석굴암을 비롯한 우리 고유유산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거기에서 가장 아주 아름답다고 했던 5층 석탑이, 그걸 옥탑이라고들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그 옥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손해가 가져간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손해가 시켜서 그걸 몰래 누가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았고, 그런 얘기는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학자들, 특히 유명한 야나기 문해요시를 비롯해서 일본의 나중에 그 경주박물관 관장 대리를 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이거는 다나카가 손해가 몰래 가져간 것이다, 이러한 그 심증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 마수는 불국사 다보탑에도 미친다. 다보탑의 기단부에는 현재 사자 한 마리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원래 4마리의 돌사자들이 사방을 향해 호령하고 있었는데 구한말 혼란기에 사라진 것이다. 현재 석굴암 주실 입구 쪽 감실 2곳이 비어있다. 손해 부통감 일행이 다녀간 후 2 감실의 보살상들이 사라져 우리는 지금도 어떤 모습의 불상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1910년 8월 경술국치가 일어난 그달에 조선 통감부는 석굴암을 해체해 경성으로 반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경주의 현지 관리가 반발하는 등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다행스럽게도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 됐다.
전쟁과 문화재의 약탈,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 제국주의 군대는 상대국의 역사유산을 전리품으로 챙긴다. 전승자로서의 명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쟁에 이긴 사람의 명예다. 그거 가져가는 것이. 그래가지고선 전승자는 당연히 전패국들의 물건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좋지 않은 감정, 그러한 사고방식, 이게 문제였죠. 이런 회의 기록이 있다. 한 일본 국내부 대신이 경천사지 탑을 해체해서 일본으로 몰래 가져갔다가 민심이 흉흉해지자 다시 돌려준 사건을 두고 소내와 일본 대신들은 통감부에 모여 회의를 했다. 결론은 앞으로 몰래 가져가지 않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이었다. 석굴암이 철저히 파손된 이유는 무엇일까? 화강암 판석을 이용한 조각들이 위치나 부재에 따라 훼손 정도가 다르고 마모 또한 고르지 않아서 오랜 세월 비바람 등으로 생기는 자연적인 풍화 영향은 아닌 듯하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1036년에 그 지진이 발생하면서 가옥이 붕괴되고 지진이 3일간 지속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지진에 의해서 그 불국사 일대에 그 부속 건물들이 많이 이제 무너지고 석가탑도 거의 붕괴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피해가 있었다는 이제 기록들이 있죠. 1910년대 붕괴된 불국사 모습이 담긴 사진들. 무거운 석재들이 뒤틀어지고 솟아오르면서 생긴 함몰, 왜곡, 파손, 탈락, 추락, 융기, 균열 등의 양상은 진도 6 이상의 강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토함산 정상을 축으로 지척에 떨어져 있는 두 사찰의 석조 구조물을 동시에 파손시킬 만한 강력한 에너지. 그건 지진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높고 깊은 산속에 숨어있는 석굴암을 그 누구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동안 지붕 위 토사와 기와장은 떨어졌고 밤이면 짐승들이 들락거렸다. 무엇보다 주실 돔 지붕의 천개석이 곤두박질 치면 본전불의 훼손은 불을 보듯이 뻔했다. 조선 총독부는 1913년부터 2년간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했다. 총독부의 이름을 걸고 행한 토목공사였던 만큼 막대한 자금과 전문 인력을 투입했다. 사전 조사부터 기획과 설계, 해체와 재조립을 거쳐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이 매우 용이 주도했다. 본전불과 천개석의 안전을 위해 비계목을 설치한 다음 주실 지붕과 외곽을 감싸고 있던 돌, 흙, 기와를 걷어냈다. 석실 법당 전체를 해체한 뒤 파손이 심한 부재는 새로 제작해 넣으면서 당시로선 최신 공법이자 근대 문물의 상징인 시멘트로 법당 전체에 덮어 씌워버렸다. 그런데 일제가 이토록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결국은 조선을 앞으로 일본이 영구적으로 지배해야 된다. 지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조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라는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중요하게. 그래서 이 힘을 잃어가는 조선 왕조에서는 버려져가는, 쓰러져가는 그런 가치를 잃어가는 문화재들을 근대의 시선으로 다시 이제 되살릴 수 있는 것들은 오로지 이제 아시아에서 유일한 문명국가가 된 일본만이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재가, 그 중에서도 석굴암 같은 것들의 어떤 보존, 복원들은 그렇게 이용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붕괴 위기에 처했던 석굴암은 과거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치밀한 설계 도면에 따라 무성한 잡초로 뒤덮였던 법당을 수리했다. 흙, 이끼를 뒤집어 쓴 본전불 얼굴도 닦아냈지만 그들이 살려낸 석굴암은 종교 사원이 아니었다.
제국 일본이 만든 전혀 새로운 성격의 석굴암이었다. 공사도 중 발견한 아수라, 금시조상을 진입로 양쪽 시멘트 석축 옹벽 끝부분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것처럼. 1913년도부터의 그 석굴암 보수 공사 목적이 성전으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불교 법당으로 존엄성과 기능을 살려내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전리품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앞에 전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행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었죠. 그들에게는 비를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어 터져도 짐승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거기 와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정복자의 쾌감을 만끽하는 그런 장소로서 석굴암을 생각했던 것이죠. 전각도 없이 콘크리트 토치가로 변한 석굴암, 마치 기차 구울이나 하천 제방처럼 보인다. 총독부는 공사 후 석굴암을 최대한 활용했다. 일본의 제실박물관에 콘크리트 두 겹을 덮어쓴 석굴암 모형이 전시되고 주실 도움 지붕, 천개석에 일본이라는 글자를 새겨넣었다. 석굴암이 자신들의 전리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황족과 군부 요인, 고관 대작, 친일 귀족은 영광스러운 천황폐하의 땅 경주를 방문했다. 립본도를 차고 구둣발로 거리낌 없이 석굴암 안팎을 활보했다. 토암산에서 일본해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다. 석굴암은 일제 강점기 내내 그들의 전성 기념비로 철저하게 이용당했다. (1920년대) 이후에는 관광 상품화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어떤 조선 지배가 무단 통치만이 아니다. 문화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선전하는 결과가 되고, 또 하나 이미 신공항우가 신라를 정벌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일본의 경주에 건너와서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하나 경제적인 의미죠. 이런 그러니까 문화재를 경제적인 수단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일찍이 이미 1920년대 이후에 일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대 문명을 일으켜 청나라 러시아와 붙은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그리고 그 무력으로 차지한 이 땅을 일본 사람들은 제집 드나들듯 조선 여행길에 대거 나섰다. 관부 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도착한 관광객은 식당칸이 달린 고급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들이 경주역에 내리면 대절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경주의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그 옛날 신공황후의 신라 정벌 얘기를 떠올렸다. 신공황후 얘기는 관광용 그림 지도에도 스며 있다. 1938년 총독부가 펴낸 사진집 불국사와 석굴암 첫머리에 실린 이 지도를 보면 일본 해를 위에 두고 토암산을 왼편에 유난히 강조해서 그렸다. 경주와 담포를 잇는 지금의 출영 고갯마루에서 마치 신라 동획으로 들어온 신공황후가 일본과 서라벌을 바라보는 양 그렸다. 그들의 신공황후 얘기를 관광지도에 재현한 셈이다. 관광단이 대대적으로 조직되고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에서 석굴암은 필수 코스로 자리 잡는다.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법당 안팎은 저잣거리로 변해갔고 경건하고 고요한 분위기는 깨졌다. 신비에 쌓인 고대 유적지물로 그 성격이 왜곡돼 석굴암은 더 이상 종교 법당이 아니었다. 다만 토암산 일출 기억만은 남달랐을 것이다. 신라의 옛 고도 소라벌에서 제일 먼저 새벽을 맞이하는 토암산. 구름 위에 높이를 다투는 산무리들을 손아래에 어루만지며 그 밑으로 멀리 석굴암에서 맞이하는 장엄한 동해 일출. 그 광경은 지금도 감동이다. 그러나 일제 때는 그 의미가 달랐다.
1912년 11월 석굴암에 도착한 데라우치 총독이 본 동해는 바로 그들의 바다 일본해였다. 그리고 석굴암과 동해 일출을 연결시키는 얘기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처음 그 석굴암에 오른 야나기 문해옷이라고 우리 한자로 유정률 선생이 석굴암에 올라가서 그 일본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석굴암을 비추는 그 장면을 참으로 감동스럽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조선과학 그 예술이란 책, 이 머릿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최초로 이 아침해와 관련해서 소위 본전불을 비치고 구란을 비친다는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그걸 동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해, 일본 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자기네 나라 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기 때문에 그 태양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동해 단순한 자연의 태양이 아닌 자기네 고국, 자기네 나라, 일본 본토에서 떠오르는 태양으로 생각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바로 멀리 해돋는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네 일본을 바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관 이 책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 뒤에 일본 학자나 여행가들이 쓴 대부분의 석굴암 관련한 기행문에는 일본해, 그러니까 일본 바다에서 떠오르는 아침 태양 얘기가 거의 빠짐없이 나옵니다. 일제가 서울 남산에 세운 조선 신궁의 주신은 고사기 등에 나오는 천조 대신, 곧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오감이었다. 일본은 유별나게 태양 숭배 사상을 갖고 있지만 우리 역사에는 태양신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상이 남긴 문헌에 석굴암과 일출을 연결시킨 글은 단 한 줄도 없다. 総督府は朝鮮各地に天照大神明治天皇を祀る朝鮮神社を建て参拝を強要した。広告親民化政策は宗教や 일제는 그들의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오가미를 모시는 신궁과 신사를 조선의 주요 도시마다 세우고 참배케 했다.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조선 아이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독본에도 석굴암 기행문을 싣는다. 얘기의 중심은 일본 바다에서 떠오르는 아침 태양이었다. 석굴암에서 본 일본 바다의 아침 햇살이 석굴암을 비춘다는 것은 야마토 태양이 석굴암을 정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국민 정신을 무장시키는데 태양을 최대한 동원했다. 요새目に見えぬ神の心に通うこそ人の心のまことなりけれ目に見えぬ神の心に通うこそ人の心のまことなりけれ 식민지 조선의 학생들은 일본 천황의 백성됨을 기렸고 야마토 태양을 경배했으며 야마토의 태양을 그린 일장기 아래 전쟁터로 내몰려 그들이 벌린 전쟁 희생물이 됐다. 조선 총독부 국어독본에 실렸던 석굴암과 일출 얘기는 광복 후 우리가 만든 국어 교과서에도 일제가 남긴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옮겨 실었다. 비록 글쓴이가 바뀌고 일본 바다가 동해로 바뀌었을 뿐 조선 총독부가 가르쳤던 아침 햇살이 본전부를 비춘다는 내용은 변함없이 실리는 바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열심히 배웠다. 오늘도 그들이 만들어낸 신화를 석굴암에서 찾고 있지나 않는지. 군국주의 일본의 패망. 우리 민족은 오랜 질곡에서 벗어나지만 시련은 계속된다. 전쟁이었다. 1950년 6월 한반도를 뒤덮은 전쟁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파괴하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전쟁은 혼란과 가난으로 이어져 석굴암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석굴암의 상흔은 더 깊어만 갔다. 본전불의 가슴까지 새똥이 늘어붙고 먼지가 쌓이고 돌이끼가 번졌다. 전실의 야차상은 더 심각했다. 야차상은 단 50년 만에 그 섬세했던 조각이 비바람에 시달려 윤곽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신라 청년의 고도 경주에서는 현재 석굴암의 보수공사가 활발히 진척되고 있는데 총 공사비 1963년에 시작된 석굴암 복원공사의 최대 목적은 법당 본연의 존엄성과 기능을 되살리고 조각상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가장 먼저 전실의 전각을 세워 눈비를 막고 아수라와 금시조상을 펼쳐 전실의 면적을 넓히고 시멘트 옹벽을 철거하는 등 일제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1910년대 총독부 공사와 1960년대 우리가 한 공사에서 각종 유물들이 출토됐다. 목조 지붕을 덮었던 귀묘나 등 기와조각들이 쏟아져 나왔고 목조 건축에 사용된 대못들로 수습됐다. 신라시대의 문양이 선명한 수막새들도 여러 점 나왔으며 잃어버렸던 2기의 보탑 중 1기의 일부가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인왕의 두상은 일제 때 발굴된 것으로 그 장한 모습은 신라 조각가의 예술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토함산 석굴중수 상동문 편액도 다시 찾아냈다. 신라 청년의 찬란한 문화를 보존하는 석굴암 복원공사가 3년 만에 완성되어 장엄한 석불성이 신라 문화의 정수로서 다시 우리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석굴암은 성전으로서 그 면모를 일신했다. 조각상들이 눈비에 맞지 않게 됐고 사시사철 예불과 참배가 가능해졌다. 일제 전리품으로 오욕의 날을 보내던 석굴암이 비로소 악몽의 기억을 털어내고 다시금 진리의 빛을 온 누리에 비치게 된 것이다. 1960년대 석굴암 보수공사는 일제의 잘못을 바로잡은 광정의 기록이었다. 고대 아시아 대륙에서는 석굴 사원 조성이 불교도들의 꿈이었다. 하지만 단단한 화강암이 대부분인 한반도에서는 석굴 사원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신라인은 수백 개 석재를 다듬어 쌓아 올라가는 새로운 공법으로 석굴 사원 건립에 도전했다. 먼저 본전부를 주실 가운데 모신 다음 그 둘레는 맨 밑에 받침돌인 안상석으로 두르고 그 위에 조각상이 새겨진 판석들을 병풍처럼 세워나간다. 주실 판석 위에는 모두 10개의 감시를 마련해 보살상을 모시고 부처님의 광배는 주실 뒷벽에 시공한다. 비도 지붕은 아치형의 개석 2장을 나란히 덮는다. 무엇보다 주실 지붕은 둥근 돔 양식으로 꾸며 하늘의 모습을 재현한다. 팔뚝 모양의 동틀돌을 면석 사이에 끼워 넣고 정상은 연화 개석으로 마감한다. 전실에는 팔부신중 판석들을 마주보게 세우고 그 위에 각각 참차석을 놓은 다음 평평한 옥개석을 올렸다. 세계 건축사상 유례없는 조립식 석굴 사원이 신라인들의 손에서 탄생한 것이다. 석굴암은 미의 천체도다. 붓다는 우주의 중심이며 다른 조각상들은 저마다 궤도를 그으면서 깊고 아득한 밤하늘을 운행하는 별물이다. 저 구원의 영원한 이름 시다르타 붓다는 거룩한 눈매로 삶에 찌든 우리 마음을 어루만진다. 저마다의 족한 개성과 미감을 선사하는 그들, 아름다움과 추함이 충돌하고 젊음의 우수가 흐르는가 하면 노쇠한 우리 육신의 비애가 깃들어 있다. 농해만 여인, 우락부락한 역사들이 멋을 부리고 고행자의 지혜와 삼엄한 정신이 비수처럼 번뜩인다. 11면 관음보살은 부처님의 자비를 고스란히 받아 안아
구원의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들 모두는 섣불 법당 안에서 억겁의 침묵을 완성한다. 경술국치 100년, 석굴암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다. 우리 학계에 책임 있는 전공학자들이 현재 석굴암은 크게 잘못돼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공사가 원칙에 어긋나게 진행돼 석굴암이 원형을 잃었다고 비판한다. 그중 주실도움 지붕의 앞부분에 동해 아침 햇살을 받아들이는 광창이 뚫려 있었다고 하는 환상적인 얘기가 대표적이다. 여기가 광창이 있었던 자리인데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막아가지고 이 석굴암. 과연 광창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석굴암 주실 도움 지붕 앞에는 사천왕들의 공간인 비도가 있다. 한쪽에 사천왕 두 쌍이 서 있고 비도의 성문까지 합치면 비도 지붕 길이는 3m나 된다. 광창이 있다는 곳에는 2m 길이의 동틀돌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데 비도 지붕부터 그것들까지 감싸면서 잡석과 흙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이제 동해 일출, 동해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 햇살에 우리 부처님 이마에 백호를 비춘다. 백호광명이 온누리에 다시 반사된다. 이런 환상적인 얘기와 연결시켜서 광창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석굴암에 그들이 말하는 원형의 기준으로 보는 1910년대 모든 사진에는 석굴암 주실의 지붕 위에 기와가 3겹, 토석층이 3겹, 수미터, 최소한 수미터 이상으로 아주 그 지진이라든가 방습, 완충 이런 효과를 겨냥한 치밀한 지붕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창은 토목 구조상 석굴암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제 수리 전 사진을 보면 주실 지붕 맨 위에는 곡갈 모양의 기와골이 덮여 있다. 같은 시기 정면 사진에도 그 기와골 밑에 토석층이 있고 그 아래 또 기와층이 떡시루처럼 번갈아 쌓여 있다. 천개석위 주실 지붕은 모두 6, 7층의 다층 구조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동틀돌을 에워싼 토석층이 비도 위에도 쌓여 있어 지붕을 뚫어 광창을 낸다면 그 앞에는 3m 길이의 토굴이 생긴다. 더욱이 광창 위치라는 곳이 부처님보다 높아서 아침 햇살이 3m짜리 토굴을 지나 광창을 통과해 부처님을 비추는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 한편 일제가 동해 햇살을 막으려고 일부러 홍해석을 만들어 주실 입구 기둥에 얹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참차석 끝에 호음은 원래부터 홍해석이 있었음을 말한다. 본전을 향한 참배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홍해석. 햇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1960년대) 공사를 하면서 전각을 세웠다. 그런데 동해 아침 햇살을 받아들이고 석굴암 결로 방지를 위해 전각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 안에서 몇 가마니의 안막새가 쫙 이제 굉장한 수가 나왔는데, 그럼 그 안막새, 수막새는 또 통기화가 나왔는데 어디다가 썼겠느냐? 글쎄, 뭐 지붕에, 그럼 어떤 지붕이냐? 또 전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참 뭐 농담 비슷한 얘기가, 비가 막 샌다. 수굴암이냐? 야, 이거 문제로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시를 해서, 전시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굴을 해서 나온 기와를 다 조사하고 발작 지붕하는 것은 고민하다가 통기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갖다 딱 놓고 전시를 지었단 말이죠. 전각이 없는 일제 때 사진을 보고 전각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지만 1891년 무너진 전각을 새로 세운 과정을 상세히 적은 이 편액을 학자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전각 없이 석굴암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아침 햇살을 받아들이겠다는 욕심에 법당에 지붕을 씌우지 않을 만큼 김대성이 어리석었을까? 1963년도 공사 자료를 보면 토암산 석굴암에 134일 비 내리고 110일 동안 얼었다. 요즘도 별 차이가 없다. 신라 때도 그랬을 것이다. 신라인이 전각도 세우지 않고 눈비를 맞아가면서 예보를 했을까? 석재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치명적인 동파를 입는다. 전각이 없으면 눈비와 짐승, 먼지, 낙엽, 풀씨 등을 막을 방도가 없다. 전실의 전각은 석굴암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 땅 어떤 법당도 지붕을 뜯어내 성상이 눈비에 젖도록 내버려둔 예는 없다. 그런데 전문학자들은 석굴암 예찬을 그토록 펴면서도 일제 때 터널 같은 석굴암 모습에 왜 그리 매달리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석굴암에서 관람객을 가장 먼저 맞아주는 감로수. 석실 뒤편 안반에서 솟는 것인데 이를 두고 석실 법당은 그 물길 위에 세워졌다라는 견해를 펴기도 한다. 만약에 그분들 논리대로 바닥에 이슬이 맺히면은 그 법당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방이든 건너방이든 방바닥에 물기가 축축하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토목 구조상으로 아무런 고고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일본 또는 우리에 의해서 2차례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했는데 본전불 밑에는 거대한 안반이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흐르게 하려면은 일종의 그 온돌 구조 같은 형태가 될 텐데 그 온돌 구조로서 수천 톤을 상회하는 법당의 무게를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스럽고. 일제가 남긴 왼쪽 도면을 보면 석굴암 해체 때 발견했을 배수로 표시가 있다. 어떤 학자는 이 배수로 도면만 보고 법당을 무리에 지었다, 주실내 습기를 벽체가 아닌 바닥에 맺히게 했다면서 신라인들의 과학을 지켜세웠다. 그런데 우리가 수리공사를 하면서 살핀 결과 그 배수로는 단지 주실 바깥에서 물이 안으로 스며들까 봐 파놓은 도랑에 불과했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62년도부터 방학 되면 거길 갔습니다. 방학 동안에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늘 선생님 밑에서 이제 작업도 하고 조사서도 만들고 조사도 했단 말이죠. 그때 보면은 본전에 앉아 계시죠? 그 밑에 큰 안반이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모세관 현상, 올라오는 물이 있다, 습기 있다, 이거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현장을 본 사람이 그렇게 보면 판단이 안 돼요. 그건 현장을 못 본 사람의 얘기죠. 우리는 3년 동안 현장을 보고 현장에 있었으니까. 현재 석굴암의 예불 공간인 전실에는 8부 신중이 한쪽에 4분씩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그러나 구한말에는 한쪽에 3분씩 6분이 전부였다. 일제가 공사 전에 남긴 실측도와 공사 설계도에도 좌우 똑같이 3분씩만 나타난다. 당시는 진입로 양쪽으로 얼기설기 쌓인 돌담이 있었고 그 돌담과 이어지는 부분에는 현재 8부 신중 가운데 2번째 신중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일제는 6신중을 전부로 알고 공사에 착수한다. 그런데 공사 도중에 새로 신중 2상이 발견되자 양쪽 시멘트 옹벽의 끝부분에 안쪽을 향해 추가한다. 뒤늦게 나타난 지금의 금시조와 아수라상을 그들도 어찌할 수 없어서 이미 공사가 끝난 시멘트 옹벽을 파내고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다. 그 결과 각진 돌덩이 사이에 박힌 금시조, 아수라상의 꼴이 옹색했다. 더욱이 겉에서는 2상이 시멘트 옹벽에 가려 보이지도 않았다. 그렇게 신라인이 만든 전실 공간 구성은 망가졌다.
일제가 만든 석굴암은 시멘트와 각진 돌들로 만들어진 완전히 토칙하였다. 시멘트 옹벽을 철거하고 두 상을 다른 동료들과 나란히 배치하는 일이 숙제로 남겨진 것이다. 결국 1960년대 공사에서는 흉물스럽던 시멘트 옹벽을 헐어내고 금시조상과 아수라상을 다른 신중과 어깨를 나란히 전개하게 된다. 두 상은 제자리를 찾아 호법신으로서 그 위상을 회복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도 수십 년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석굴암의 조화와 균형이 깨졌다면서 일제 때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 절대적인 근거로 일제 때 토목기사 요네다 미오지가 실측한 도면만을 앞세워 이미 우리의 여러 학자들이 입증한 전개형의 참된 조화를 외면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제가 왜 실측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이다. 비도 입구에 대문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을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문짝이 팔부신중에 부딪힌다. 그러면 팔부신중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얘기까지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동안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안개 같은 공리공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신라 건축가는 치밀한 입지 분석을 해서 더 안전하고 장엄한 전각을 부처님께 바쳤을 것이다. 그들이 물 위에다 짓고 전각도 안 씌웠다면 석굴암은 지금쯤 문헌 속에서나 그 이름자를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석굴암은 오직 하나다. 우리 세대에 주어진 일은 하나뿐인 석굴암을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전부인지 모른다. 학문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번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책임을 져야지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왜 합니까? 경술 국치 100년, 석굴암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고 있다. 석굴암이 일제 전리품으로 농락당해 온 사실도, 지붕 없는 법당은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일제가 던져놓은 아침 햇살 이미지에 취해 석굴암을 일제 때 그 끔찍한 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모순에 빠져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석굴암을 생각할 수 없을까? 경주 시내에는 그 유명한 그 월성, 반월성이 있고요. 궁성인데. 그리고 동궁으로 알려진 그 안압지, 임해전은 그 월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 동쪽, 특히 그 바닷가 쪽에는 있는 산들은 그 달과 지명상 관계가 깊습니다. 불국사가 있는 토암산이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고려시대 문서에 의하면은 그 월암산이라고 불렸고요. 또 근처에 있는 그 숭복사지에는 그 숭복사비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초월산 숭복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국사 너머에 있는 기림사가 있는 산은 그 함월산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또 역시 그 토암산 한쪽 자락에 있는 그 감산산은 이 감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는 달산을 달감자를 써서 감산이라고 쓴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월성, 월지, 초월산, 함월산, 달산, 서로벌의 중요한 유적과 지명들에 붙여진 달월자는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 김대성이 석굴암과 함께 지은 불국사, 아사달과 아사니의 슬픈 전설이 서린 석가탑에서 나온 고려 초의 묵지서편에는 토함산이 월함산으로 적혀 있다. 달을 품어 안고 있는 산이라는 뜻이다. 토함산 자락에 무량한 달빛이 내린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삼삼오오 토함산으로 달마종을 떠났다. 토함산 능선을 딛고 검푸른 하늘로 훌쩍 뛰쳐오르는 은빛 보름달에 가슴속 소망과 아픈 사연을 풀어놨다. 달님이 석굴암 전각 처막 끝에 걸릴 때쯤 부처님이 계신 법당 안에는 정밀한 침묵과 고요한 평화가 깃들었다.
어느새 숨어 들어왔는지 달림이 연꽃 광배로 변해 부처님의 얼굴을 뒤에서 안온히 감싸 안았다. 두 자루 촛불의 은은한 핏줄기가 부처님의 반개한 두 눈과 넓은 가슴을 비췄다. 부처님은 나지막하게 입을 열어 서방 정토의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신라인이 꿈꾼 영원한 진리와 구원의 시간. 촛불이 사위어가고 법당이 물속 같은 어둠에 잠길 때 부처님의 자비는 더욱 깊어갔다. 이 침묵의 성소에 든 이는 누구나 붓다가 됐다.